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인 디파이 농부 조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 세계 암호화폐 해킹 피해잖아요. IT 보안 매체인 블리핑 컴퓨터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에 최소 13억 달러의 이 디지털 자산이 도난을 당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무려 97%가 디파이 플랫폼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디파이 플랫폼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22년 이제 크립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어떤 해킹 사고와 그다음에 프로토콜들의 취약점을 이용한 어떤 자금 탈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들은 항상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좀 도드라지는 사건이긴 한데요. 이제 작년 이제 21년도 이제 디파이 썸머가 이제 끝난 후에 해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수법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프로토콜에 애치된 자금들을 많이 탈취를 했었는데 이번 2022년 그 하반기에도 네. 똑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자금을 탈취해가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중에 이 하락장에 해킹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결국 그 상승장 때는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상승 업사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해커들도 굳이 어떤 해킹을 통해서 뭐 수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제 돈을 벌 방법이 많은데 하락장에는 오히려 조금 돈을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프로토콜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활용해서 좀 돈을 벌려는 어떤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상승장에는 돈을 벌 기회가 많기 때문에 취약점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네. 굳이 그것을 뭐 공격하기보다는 다른 이제 좀 더 건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해커도 네네. 사용을 하는데 네네. 하락장이 되다 보면 이제 돈을 벌 방법 자체가 좀 부족해지니까 네네. 이제 해킹 같은 걸 하게 된다. 이런 네. 설명, 굉장히 명쾌한 설명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네. 디파이의 이제 프로토콜의 유동성이 네. 낮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금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거래를 활발히 하면 사실 큰 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격이 갑자기 위로 튀거나 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가 아무도 없는 그 하락장에는 누군가 큰 자금을 탁 넣으면 가격이 한 번에 확 올라가는 네.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해킹 혹은 어떤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통 해킹이라고 말을 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해킹을 당했어라고 하면 네. 몰래 해커가 뭐 이렇게 비밀번호 같은 걸 알아내가지고 요 계좌에 있는 돈을 몽땅 이렇게 쓸어가는 이런 거를 보통 해킹이라고 상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제 이 가상자산 영역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시장 조작을 통한 그 어떤 그러니까 디파이 안에서의 어떤 타인의 이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을 정리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네네. 이런 좀 광의의 행동까지도 해킹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뭐 해킹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킹을 정의하는 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킹의 정의는 네. 결국 이 프로토콜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추구했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있었던 어떤 망고마켓이라는 그 프로토콜은 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재정 거래자가 그 프로토콜에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제 큰 자금을 프로토콜에 있는 큰 자금을 탈취해간 사건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의 어떤 프라이빗 키를 훔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어떤 개인 정보나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방식의
방식에 오류가 있는 어떤 로직에 오류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찾아서 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망고마켓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좀 더 네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네. 그 전에 또 한 가지 네. 여쭤볼 게 있는데 이 해킹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메인넷이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각각 체인에 대표하는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망고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를 이제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마진 거래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고 마켓이 해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고 대규모 자금을 탈취당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솔라나 생태계에 그 예치된 자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또 자체적인 또 토큰이 이제 망고 토큰의 가격이 40% 정도 가격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전체 생태계에 예치돼 있는 자금이 점점 줄어 보였을 겁니다. 네. 네. 이게 뭐 대중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통적으로 해킹 사고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비밀번호와 연관된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어떤 수법들이 좀 자주 쓰이고 있나요? 한 3가지 정도로 네.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그 대표적인 이제 수법으로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전문 트레이더들이 프로토콜의 이제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이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종 체인 간 코인을 이제 이동시키는 이제 브릿지에 락업되어 있는 코인들을 탈취해 가고 그것을 이제 인증 메시지 위조를 통해서 이제 해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싱 메일을 통해 갖고 이제 검증자들의 이제 프라이빗 키를 탈취해 가지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뤄내서 큰 자금을 유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망고에 대한 얘기를 아까 이제 두 차례 해주셨는데 이미 네네. 망고 공격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취약점 공격이라는 표현을 네네.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다르다라는 네네.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주셨고 네네. 동 의원님께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요 사건이 솔라나 생태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그 망고 마켓의 이제 프로토콜 이제 해킹 사건은 네. 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망고 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마진 거래소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현물 거래도 할 수 있고 또 선물 거래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담보 레버리지 상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망고 마켓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무담보 대출을 해서 갖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를 또 담보로 프로토콜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100원의 비트코인을 샀고요. 네. 그다음에 또 100원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보면 무담보 마진을 이제 포지션을 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 포지션의 크기는 이제 2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망고 마켓은 특이하게도 이 200원 포지션을 또 담보로 추가적인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초 자산에 대한 비트코인의 담보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차입한 대출금까지 합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는 거고요. 보통 어떻게 보면 금융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예, 맞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자금이 융통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던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한 이제 분들은 어떤 것을 했냐면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네. 망고 마켓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빈도는 굉장히 적었어요. 네. 또 그 프로토콜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네이티브 토큰의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5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가지고 그 망고 마켓 프로토콜의 네이티브 토큰을 매수를 했고요. 네. 그 다음 중앙화된 거래소에 가서 여러 가지 그 망고 마켓 프로토콜의 네이티브 토큰이 망고 토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자금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망고 마켓 프로토콜에서 가지고 있었던 롱 포지션이 기존 가치보다 이제 1000배 이상 올라가는 이제 현상이 1000배 이상이요?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또
또 레버리지에 대한 가치가 결국에는 현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네. 많이 이제 증폭되게 됐고요. 그래서 5밀리언 달러가 500밀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네. 그 포지션을 담보로 해서 이제 100밀리언 추가적인 100밀리언 달러를 이제 대출을 신청했고 각각 여러 가지 어떤 코인과 토큰을 이제 프로토콜에서 대출을 통한 어떻게 보면 탈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하셨던 취약점 공격이라는 네, 것이군요. 맞습니다. 원래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 아닌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쉽게 아주 돈을 벌 수 네. 있겠는데라고 해서 네. 이제 공격을 해서 지능적으로 악용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취약점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 네. 솔라나 이제 블록체인이 유난히 어떤 해커들의 타겟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솔라나 이제 그 생태계에서 해킹 사건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는 첫 번째로 네. 그 디파이 생태계에 예치돼 있는 자금은 있지만 네.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세럼이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해커들에 의해서 굉장히 가격 조장되기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많은 해커들의 이제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왜냐하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NFT 투자도 하신 분들도 네. 많이 있으실 거고, 네. 그 이제 솔라나 자체가 어떤 이더리움 킬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미래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으로 꼽히는데 사실 디파이를 실제로 해보면 네. 여기에 묶여 있는 TBL, 그러니까 솔라나 디파이에 묶여 있는 돈은 굉장히 많지만 네. 이 돈 자체가 거의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 대상으로서 타겟이 되기 되게 좋은 조건이다. 네,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네. 각자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이티브 토큰을 또 담보로 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포지션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네이티브 토큰에 대한 거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엔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커들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사용자가 좀 적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디파이 사건 사고에서 브릿지 해킹을 빼놓을 수 없죠. 네. 최근 가장 많은 공격이 된 게 바로 이 블록체인 네, 브릿지인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브릿지가 이제 기술적인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브릿지의 특성상 많은 컨트랙 안에 많은 토큰들을 이제 묶어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금고를 자기가 탈취했을 때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큰 굉장히 거죠. 크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해커들이 동기를 높이는 하나의 상품이기도 해요. 브릿지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커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그게 해킹됐을 때 거대한 자금을 탈취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이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블록체인 브릿지라는 거가 약간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먼저 브릿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 있으면 좀 더 매끄러웠을 것 같은데 네네. 예. 브릿지는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A 체인과 이제 B 체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제 체인 사이에서 네. 이제 토큰들을 서로 발행한 토큰들을 이제 옮길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한 토큰들을 이제 솔라나로 이제 옮기려면은 네. 그냥 옮겨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변환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대부분 다 브릿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변환을 하게 됩니다.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그 브릿지에 이더리움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브릿지에 넣고 네. 그리고 그 브릿지에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자산을 솔라나로 일종의 이제 중간 환전소 같은 역할을 네, 해주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더리움에서 뭐 100원을 네. 솔라나로 옮기게 되면 이제 100원은 이더리움 컨트랙상에서 이제 락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락업이 됐다는 것을 이제 솔라나 쪽에 이제 증명을 하면 다시 솔라나에서 이 100원의 가치만큼 다시 민팅을 해주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꿀단지 개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 개미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개미들도 당분을 먹고 사는데 꿀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개미가 따로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개미 세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주 네. 브릿지의 그 형상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 브릿지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는 이유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워낙 많은 자금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브릿지에서 터진 그 해킹 사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뭐 대표적인 사고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최근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인 이제 바이낸스 이제 브릿지가 해킹을 당하는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커들은 이제 검증 메시지를 위조를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계좌로 브릿지에서 자금을 인출해 갔고요. 네. 총 이제 피해 규모는 이제 7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나를 털면 그러니까 7천억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킹을 충분히 열심히 해볼 만하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해커들의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달에 올해 네. 8월달에 있었던 이제 그 노미드 그 브릿지 이제 네. 사건 같은 경우는 총 2,600억 원의 이제 자금을 이제 2,600억 원. 네, 탈취됐다는 이제 레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닌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700밀리언 정도의 자금, 즉 한 8천억 정도의 자금 유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 유출 그 해킹 방식을 보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메시지 검증 값을 네. 위조해서 해킹을 한 사례인 거고 네, 로닌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검증자들이라고 해서 네. 이 돈을 내주게 되는 그러니까 브릿지에서 아까 여기서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바꿀 때 이더리움에서 돈이 오면 네. 확인하고 솔라나 민팅을 해줘라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 맞아요. 사람들을 검증자라고 하는데 네네. 이 검증자들의 어떤 그 과반수 프라이빗 키를 좀 탈취해가지고 한 약간 굉장히 독특한 사례였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낸스랑 그 다음에 이제 노미드 같은 경우는 전부 네. 다 그 메시지를 위조해서 검증 메시지를 위조해가지고 자금을 탈취했는데 로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해킹을 당했어요. 네네. 결국에는 9명의 이제 검증자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5명의 검증자의 프라이빗 키를 결국에는 이메일 피싱을 통해 가지고 탈취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9명 검증하는 분들 중에 5명이 과반수 이상 결국에는 찬성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자금을 탈취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말씀해주신 게 벌써 이제 2-3가지 정도의 사례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디파이 해킹이 상당히 좀 우리가 해킹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도 어떤 프로토콜이 원래 허용하는 설계를 뛰어넘는 네. 그런 창조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서 자기 부를 증식시키는 네. 사람들도 있고 네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해킹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해킹의 방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킹의 방어법은 이제 가장 이제 우선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는 아무래도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시장에서 큰 자본이 가격을 조장하는 그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참조하는 결국 프라이스 피드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참조하는 가격 지표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려는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프로토콜에 취약점이 있고 피해를 사람들이 입으니까 결국 보험적으로 많이 이거를 좀 해칭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 디파이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넥서스 뮤추얼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 자체는 네. 디파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잠재적으로 해킹 리스크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그 리스크를 담보로 보험을 이제 네. 팔게 됩니다. 그럼 자신이 이제 투자한 프로토콜에 디파이 프로토콜에 이제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 그 회사에서 피해가 있을 때 결국 피해 보상을 해주거든요. 네. 결국에는 원초적으로 해킹을 막을 수는 없지만 네.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을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디파이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이제 프라이빗 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검증자들이 이메일 피싱을 당해서 프라이빗 키가 탈취당해서 자신들의 자금을 탈취당한 건데 결국엔 개인들도 자신의 그 메타마스크나 여러 가지 월렛들에 대한 이제 보안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되고 그 프라이빗 키를 절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어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해킹을 당하는 사례를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보험 같은 프로토콜을 많이 가입해서 자신들의 있을 잠재적 위험을 이제 해지하는 이제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디파이 농부 조 선생과 함께 디파이 해킹 이슈 그리고 예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